자,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건축 재료의 역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다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를 제가 보고 같이 한번 외워볼 거예요. 자, 지금 탄성에 먼저 별표가 두 개 있죠. 탄성은 뭐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설명할 거예요. 물체에 외력이 작용했어요. 뭔가를 이렇게 옆에서 밀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기지만 이 손가락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팅 돌아오는 거예요. 탄력이 있는 거죠. 우리 엘라스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탄력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변형이 없이. 힘을 줬을 때는 변형이 생기지만 탁 놓으면 원래대로 회복. 그것이 탄성입니다. 자, 그리고 소성이에요. 소성은 재료에 작용하는 외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점토를 손으로 눌렀어요. 처음에는 세게 꾹 누르지만 이게 한번 변형이 되고 나면은 크게 더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성 변형이고요. 플라스틱이라는 말 쓰죠. 플라스틱. 이것이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영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가공하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세게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는 그닥 세게 안 눌러도 외력의 증가 없이도 변형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변형이 안 됐어요. 얘는 변형이 됐고요. 뭐 그런 차이. 두 개를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성은 유체라는 것은 공기일 수도 있고요, 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여기서는 물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내부의 흐름을 방지하려는 마찰 저항이 점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성을 부르냐면은 뭔가 끈적끈적한 걸 만질 때, 이렇게 유체라는 것은 공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이기도 하잖아요. 물이 쪼르륵 흘러가 버리면 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흐름을 방해하려고 뭔가 끈적하게 생긴 것을 우리가 점성이 있네 라고 불러요. 점성. 그러니까 이것은 흐름을 방지한 어떤 저항이 있다. 쪼르륵 흘러가는 게 아니라 끈적하게 들러붙는다. 이런 것들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성입니다. 인성. 재료가 외력을 받아 변형을 보이지만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아이를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좀 당긴다고 칠까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늘어나지만 이게 파괴되진 않고요. 탄력 있게 얘가 견디고 있어요. 그것을 인내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딘다 해서 인성이라고 우리가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요 네 개는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라기보다는 일단 탄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인성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아예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 탄력 있다, 원래대로 회복된다. 소성은 변형만 증대, 더 이상 힘을 안 줬는데, 점토를 처음엔 세게 눌러야 되지만 나중에는 큰 힘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변형이 되고 있는 형태, 그것이 소성.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토에 어떤 모양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플라스틱,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점성은 뭔가 끈적해요. 그래서 마찰 저항이 생겼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점성이 있네 이것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점성도 끈적한 거, 마찰 저항,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인성은 그 형태는 바뀌었지만 파괴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성.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성질도 용어를 다 한번 볼게요. 일단 경도는 표면이 땅땅한 거예요. 그것의 반대는 연한 거죠. 그래서 경도, 표면이 딱딱한 정도를 경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안반을 경안반이라고 부르고 연한 안반을 연안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경안반 또는 딱딱한 거 정도라고 하는데, 얼만큼 딱딱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경도입니다. 우리 바닥 마감재가 좀 단단해야 어떤 우리가 발자국에 이렇게 마모가 덜 돼요. 내 머머성을 볼 때. 그리고 뭘 끌고 갔을 때 흠집이 딱딱하거나 단단하면은 흠집이 덜 나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도는 표면이 그냥 딱딱한
취약한 정도지 전체적으로 이게 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강성이라는 것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외력을 받아도 변형이 적게 일어나는 거, 콘크리트 말린 거, 아니면 딱딱한 타일 뭐 이런 것들을 외력을 받아도 크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말랑한 장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찍히죠. 찍히고 어떤 무거운 걸 얹으면 푹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들은 강성이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취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성.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재료가 외력을 받아도 변형은 안 돼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변형되다가 갑자기 우르륵 이렇게 깨지거나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취성을 가진 재료는 갑자기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취성 파괴라는 게 있고요. 파괴될 때 연성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취성 파괴는 내가 예상을 못해요. 우리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도 이게 훅 휘어지다가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뭐가 톡 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것이 유리고, 콘크리트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이 없으면 이렇게 만약에 콘크리트만 있다고 칠게요. 이걸 허공에 띄워놓고 철근이 없이 그냥 누른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톡 부러져 버리겠죠. 그것이 취성 파괴입니다. 연성 파괴는 어떤 내가 좀 심하게 봤을 때 고무라고 칠게요. 고무 또는 철근 이런 것처럼 막 늘어나거나 막 휘어졌거나 그 상태에서 파괴되는 것이 이런 연성 파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성 파괴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어느 날 천장을 봤는데 천장이 웬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곧 파괴되겠는데? 이걸 예상할 수 있죠. 이것이 연성 파괴고요. 유리는 그냥 아무 예상 없이 뭐 어떤 센 구슬 같은 것들이 탁 치면은 그냥 그대로 파괴돼 버리는 그런 차이. 그래서 이것은 키워드가 뭐냐면 갑자기 파괴된다가 키워드고요. 취성이 큰 재료는 유리 대표적인데, 우리는 외울 때 좀 취약한 재료라고 외워요. 뭐에 취약하냐? 충격에. 순간적인 충격에 좀 취약한 것을 취성이라고 좀 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파괴되는 거. 취성. 자, 건축 재료의 성질에 관한 용어로서 어떤 재료에 외력을 가했을 때 작은 변형으로 금방 파괴돼요. 곧 파괴돼요. 취약해요. 그것을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축 재료에서 물체의 외력에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겼다가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변형이 됐었지만 다시 원래 돌아가는 거. 탄력 있는 거예요. 탄성. 이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방금 봤던 그런 설명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성파괴라는 말 아까 했었죠. 연성파괴. 재료가 탄성 한계 이상이 이 정도 되면은 파괴가 돼야 되는데 파괴되지 않고 그냥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추성파괴 말고 연성파괴는 이렇게 늘어난 거 보고 저거 파괴되겠는데?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전성은 좀 비슷한데 아까 했던 탄성 한계보다 탄성 한계를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얘는 넓게 펴지는 성질, 그것이 전성이에요. 좀 비슷한데 연성과 전성은 금속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금속 재료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약간 땡땡땡 때려가지고 펴게 되면은 넓은 판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열을 가해서 뽑아내면은 긴 철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속이 가진 특징 두 가지 중에서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큰데, 이 힘을 받아도 파괴는 잘 안 되고 늘어나고 펴지고, 이렇게 두 개를 금속의 성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콘크리트는 아무리 열을 가하고 때려도 저렇게 펴지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른 성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로 강도 또는 피로 파괴입니다. 여러 번의 반복 응력에 의하여 설계 기준 강도 이하에서도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얘는 지진 8에서 파괴되는 아이라고 설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강도 6의 지진이 계속 치는 거예요. 한 10번. 그랬을 때 얘가 파괴가 돼버린다면 피로 강도가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6을 계속 쳐도 이 8이 안 넘어가면 파괴가 안 된다. 그러면 피로 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설계 기준 강도 이하에서도 파괴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계속하니까. 계속 치니까 10에 한 번에, 8이 한 번에 치면은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 6이 10번 쳤을 때 어느 정도 건물에 영향이 갔다. 금이 갔다. 이러면 피로 강도가 높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볼트 배운 적 있죠? 기억나시죠? 볼트와 너트. 이렇게 끼웠을 때 우리 볼트라는 아이는요.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발생했을 때 풀려버린다면 1이라는 힘으로 계속 외력을 가하면 이게 어느 순간 풀려버려요. 그것이 피로 강도가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고력 볼트는요. 고력 볼트. 이 볼트를 조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부분을 한 번 더 기계로 꽉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일 때 풀렸으면 1을 계속 쳐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력 볼트는 이 피로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로 강도를 이해를 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강제가 항복 강도 이하의 강도를 유발하는 반복 하중. 이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그때 균열이 생겨버린다 하는 것은 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도율입니다. 동일 재료 내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되는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 재료를 열 전도는 고체라고 우리 건축 계획에서 배운 적 있죠. 유체랑은 다르다. 유체는 열 전달이다 했고 고체가 열 전도라고 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죠. 그럴 때 단열 성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퍼센트래. 이 수치가 필요합니다. 두께 1m의 재료 양쪽 표면 온도차가 1도씨일 때 단위 표면 면적당 단위 시간에 흐르는 열량입니다. 일단 킬로칼로리 열량이고요. 1m잖아요. 그리고 단위 시간 내에 몇 도가 이동하는가. 이렇게 단위를 좀 외워주세요. 두께 1m가 키워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열 관류율은요. 이 단위가 달라요. 열 단위율은 똑같은데 이 미터가 아마 제곱미터가 되던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실 때 1도씨 시간당 아워 미터 그리고 열량이 얼마인가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야 혹시나 1번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월 도시 2번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월 도시 3번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아워 도시 이렇게 나왔을 때 뭐가 열 전도율입니까 하면 1번이 열 전도율입니다. 해서 두께 1m가 키워드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열 팽창 계수라는 거 나왔죠. 우리 콘크리트와 철근은 이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해서 그냥 무시하라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길이로 나타나는 것은 선 팽창 계수고요. 용적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을 체 팽창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연화점과 용융점이 있어요. 우리 연화된다는 것은 열을 받았을 때 아스팔트나 유리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계점이 불분명하대요. 우리 유리 있죠. 유리 공예하는 거 보셨나요? 이 파이프 끝에 유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우리 장인이 불잖아요. 불면은 이렇게 유리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연해지긴 했지만 액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것을 물이다라고 가정하기에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용융점이라는 것은요. 금속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용광로에다가 금속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물이 끓듯이 펄펄펄 끓습니다. 그럴 때 이게 기준이 몇 도씨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계점이 뚜렷한 것을 용융금속, 용융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용접할 때 이렇게 용접봉 끝에 용접 기계에 용접봉을 꽂잖아요. 이 용접봉을 약간 물처럼 녹여서 비드를 쌓아 나가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용융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속은 이런 액체로 변하는 시점이 뚜렷해서 온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나 유리는 뭔가 흐물해지긴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뭐가 액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네요.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것들은 연화점,
금속 같은 것들은 용융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열을 가했을 때 액체가 이건 누가 봐도 액체다 하는 거, 그런 지점이 분명한가 불분명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금속에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온도를 용융점이라도 합니다. 용융 금속 이런 말 쓰죠. 용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은 그냥 텅스텐이라고 좀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3000도 이상 굉장히 높고요. 수은이 가장 낮다라고 하니까 우리 요거 봐둘 거고, 수은이 얼만큼 낮냐면 우리 온도계 안에 들어가는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것이 수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지 않은 온도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수은. 그리고 텅스텐은 3000도 이상 굉장히 높아요. 보통 우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500도 말이거든요. 용융점이. 그런 텅스텐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재료에 또 어려운 게 계속 나오네요. 용어가 너무 많아요. 다 외워야 되겠죠. 자, 투과율입니다. 투과, 뭔가 통과하는 거죠. 재료 표면의 평활도, 두께,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광 재료의 합리적인 사용으로 광선의 선택적 흡수, 투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먼저 가시광선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빛, 눈으로 보이는 효과예요. 적외선은 열 효과, 자외선은 어떤 생리적인 효과, 어떤 광합성 효과, 피부 태우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자외선이에요. 다 역할이 다르죠. 이것을 가시광선은 들어오고 얘는 들어오고 얘는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채광 재료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유리에서 얼만큼 투과하는가, 그런 투과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반사율을 볼게요. 반사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난반사와 정반사가 있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이고요. 재료의 색깔을 표현하는데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오렌지를 바라봤어요. 오렌지를 바라봤더니 이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물체 자체가 가지는 성질도 물론 있지만 오렌지가 햇빛을 받았을 때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 오렌지색에 해당되는 그 파장을 우리 눈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난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어떤 물체에 내 얼굴이 비쳐버리면 그건 정반사예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이거는 재료의 광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유리, 거울은 굉장히 반짝거리죠. 그리고 모니터 화면 있잖아요. 그거 모니터 꺼놓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사가 돼서 내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뭔가 비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내 얼굴이 비쳐버리면 그건 정반사고요. 색깔만 보인다. 오렌지색 파장. 그것만 보이는 것은 난반사.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음률과 차음률이 있어요. 이것도 재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흡음은 재료 자체의 성질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재료의 두께, 설치 방법, 공기층의 두께, 공기층 좌우됩니다. 흡음이라는 것은 어떤 스티로폼처럼 음을 흡수하는 거, 그런 거고요. 이 재료 자체가 밀도가 낮을 때 이루어져요. 밀도. 이 안에 어떤 공극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인데 밀도가 낮으면 흡음이 됩니다. 차음은 재료 한편에 투사된 음이 반대편으로 얼만큼 약화되는가예요. 이렇게 왔는데 소리가 튕겨서 반대로 나가는 거죠. 재료가 음을 얼만큼 차단하는지인데, 튕겨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받았을 때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만큼 들어가는가, 그것이 차음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재료, 어떤 벽체, 아니지, 콘크리트 같은 것에서 소리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 또는 금속판, 이런 것들이 소리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차음이고요. 스티로폼, 그리고 보드 같은 것들, 소리를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흡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관련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팽창 개수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선 팽창이 있었고 체 팽창이 있었죠. 이 두 가지 맞는 말이고요. 비열이란 단위 질량 물질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불러요. 1도씨 올리는데 비열, 그 전의 열에 비해서 그 다음 얼만큼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인가, 이것이 비열. 열 용량은 물체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보온병 같은 경우에 열을 굉장히 오래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플라스틱 컵은 열 저장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음률은 음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틀렸죠. 음을 얼만큼 차단하는가. 그리고 재료의 비중이 클수록 차단율은 커요. 비중이 클수록 또는 밀도가 클수록 비슷한 말이죠. 비중은 물 4도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게에 비한 부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가 많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무게에 같은 부피에 1세제곱미터, 얘도 1세제곱미터인데 이걸 시멘트로 꽉 채우면 굉장히 밀도가 높고 그리고 비중이 높죠. 무려 1.5톤 시멘트로 꽉 채우면. 근데 여기를 스티로폼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럴 때는 비중이 작고 시멘트는 비중이 크고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용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중과 비열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비중은 재료의 중량을 보통 무게라고 부르죠. 쉬운 말로요. 동일한 체적, 그러니까 부피, 체적의 4도씨인 물의 중량으로 나눈 값인데 그냥 이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전부 무게가 다르잖아요. 물도 무게가 다르고 어떤 시멘트도 무게가 다르고 근데 그렇다고 기준으로 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이 얼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래서 4도씨인 물의 중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피분의 무게. 그래서 똑같은 부피 1세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는 시멘트라고 했어요. 1.5톤. 굉장히 무겁다 라고 했고 여기 옆에는 시멘트래. 스티로폼을 채웠어요. 아무리 밀실하게 채워도 무게가 얼마 안 나갑니다. 그러면 비중이 이쪽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율은 재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중량을 그 재료를 건조했을 때 중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포함하고 있다. 물을 어느 만큼 포함하고 있는가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수율은 재료를 일정 시간 물에 넣었을 때 재료의 건조 중량에 대한 흡수율의 비율입니다. 물을 어느 만큼 먹는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를 1세제곱미터를 물에 담궈놨고요. 나무를 1세제곱미터를 물에 담궈놨어요. 그러면 그냥 딱 생각을 해도 이 나무가 훨씬 더 물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흡수율은 나무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당 바짝 말랐을 때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k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물을 먹었더니 50kg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보는 것이 흡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랐을 때와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을 가득 먹었을 때의 비율, 그것이 흡수율이고요. 비열은 아까 보기에 나왔죠. 중량이 1g인 재료의 온도를 1도씨를 높이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가? 그것이 비율입니다. g일 때는 칼로리, 킬로그램일 때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비열의 뜻을 아는가? 그 정도를 이 문제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내구성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오래될 구,
오래되어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내후성, 기후에 대한 저항, 내마모성, 마모에 대한 저항, 얼만큼 마모가 더 되는가 덜 되는가, 내식성, 얼만큼 부식이 되는가, 부식, 내화학, 약품성, 약품을 계속 이렇게 만나면 바닥이 이제 벗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뭐 그런 것들이 내구성에 속한다라고 보시고요. 이와 같은 인자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필요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율이에요. 변위, 변형된 크기와 원래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보시면 5m인 생나무가 바짝 말린 상태에서 4.5m가 되었어요. 얼마큼 변했나? 0.5가 변했죠. 변한 정도가. 거기에 원래 길이를 나눈 퍼센트가 변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송비. 이거 용어인데 부재가 축 방향력을 받을 때 길이와 폭의 변형에 대한 비율입니다. 어떤 재료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으로 좀 볼록해지는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좀 탄성 있는 것들. 지우개 뭐 이런 것들. 그럼 원래 있는 거에서 눌렸을 때 요만큼 변했고요. 옆으로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 두 개를 몇 대 몇인가로 보는 것이 부하송비입니다. 철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이 옆으로 퍼지는 게 좀 덜 퍼질 거예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거의 안 퍼질 정도로 미미하게. 근데 고무나 어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눌렀을 때 분명히 변형이 옆으로 퍼질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세로로 줄어든 것과 옆으로 퍼진 것의 비율이 얼만큼인가 라고 보는 것이 부하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치화해 놓은 것이 부하송수 되겠습니다.